한 사람의 철학이 한 나라의 산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인생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의 삶에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삶의 지혜와 철학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잠시 시청 전에 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챕터 1. 가난한 농가의 아들, 세상을 향한 첫걸음. 1910년 2월 12일, 경상남도 의령군 전곡면의 한 초가집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이병철. 그가 태어난 집은 기와집도 아닌 볏짚으로 지붕을 인 평범한 농가였다. 아버지 이찬우는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였고, 어머니 권재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하던 소박한 여인이었다. 이병철이 태어날 무렵 조선은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 한일합방이 선포되던 그해 나라는 주권을 잃었고 백성들은 혼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 이병철의 눈에는 세상이 달리 보였다. 가난은 그에게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상을 향한 갈망을 키우는 자극제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다. 동네 어른들이 모여 앉아 나누는 세상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고 집 앞을 지나가는 행상인들에게 다가가 먼 도시의 이야기를 물었다.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일본은 왜 그렇게 강합니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질문은 끝이 없었고 그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다. 이병철의 부모는 비록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농촌에서 자식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이찬우는 달랐다. 아무리 가난해도 배움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는 논밭 한 귀퉁이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학교에 보냈다. 이병철은 진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그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성적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리더십과 책임감이 남달랐다. 반장을 도맡아 했고 선생님들조차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병철이 정말 배운 것은 교실안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거들었다. 땀 흘리며 흙을 만지면서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구나.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는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철학이 되었다. 어느 날 이병철은 동네 장터에서 한 상인을 만났다. 그 상인은 곡식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었는데 돈을 세는 손놀림이 유난히 빨랐다. 이병철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계산을 할까? 저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돈을 버는구나.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장사라는 것에 눈을 떴다. 농사는 땅에 묶여 있지만 장사는 머리와 발로 하는 일이었다. 이병철은 그 순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쩌면 아버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병철은 중학 진학을 원했지만 집안 형편은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스로 공부하며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했고 결국 경성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경성중앙고등보통학교, 지금의 중앙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이병철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고독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갔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일본 유학이었다. 1930년 20살의 이병철은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했다. 도쿄는 그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전차가 다니고 백화점이 즐비하고 신문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조선의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뒤처져 있다. 와세다 대학에서 그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했다. 자본주의의 원리, 기업의 구조, 무역과 산업의 흐름.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론만 배우지 않았다. 방과 후에는 도쿄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물건이 어떻게 팔리고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장사의 실전을 직접 눈으로 익혔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학문은 책에 있지 않다. 거리에 있고 사람 속에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공부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집안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아버지는 병을 얻었다. 장남으로서 그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 없었다. 1932년 그는 와세다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졸업장 없이 돌아온 길. 어떤 이들은 그를 실패한 유학생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이병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졸업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이다. 귀국 후 그는 집안일을 정리하며 동시에 세상을 다시 관찰했다. 조선은 여전히 가난했고 일본의 식민 지배는 더욱 강고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병철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때를 위해 나는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다. 쌀 중개상도 해보고 땅을 사고 파는 일도 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거래의 본질을 배웠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산다. 이 깨달음은 훗날 삼성을 세우는 토대가 되었다. 1936년 26의 이병철은 대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사업 기회를 발견했다. 협동조합 방식의 운송 사업이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그는 이 일을 통해 조직이란 무엇인지, 사람을 모으고 이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나는 내 이름을 건 사업을 할 것이다. 작더라도 신용 있는 떳떳한 사업을. 그리고 마침내 1938년 3월 1일 대구 인교동의 한 작은 건물에서 삼성상회라는 간판이 걸렸다. 자본금은 고작 3만 원. 직원은 이병철 본인을 포함해 단 3명이었다. 취급 품목은 미곡과 건어물, 그리고 잡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출발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났다. 남과 똑같이 살면 남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그가 평생 품고 살았던 이 문장은 그날 그 작은 가게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의령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중퇴하고 온갖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은 청년. 그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걸음은 작았지만 그 방향은 세계를 향해 있었다. 챕터 2. 삼성을 세우다 무에서 유를 만든 사나이. 1938년 3월 1일 대구 인교동의 좁은 골목길 한편에 삼성상회라는 간판이 걸렸다. 간판은 소박했고 건물은 초라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의 1층 일부를 빌린 것이 전부였다. 자본금 3만 원. 당시로서는 결코 큰 돈이 아니었다. 직원은 이병철 본인과 2명의 점원, 총 3명이었다. 취급하는 물품은 미곡, 건어물, 그리고 지역 특산물. 그야말로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작은 상점이었다. 하지만 이병철의 머릿속에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날 밤 혼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생각했다. 이 작은 가게가 언젠가 조선 최고의 상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될 수 있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 그에게 삼성상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의 출발점이었고 세상을 향한 도전장이었다. 삼성. 이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 개의 별. 크고 밝고 오래 빛나는 별. 이병철은 이 이름을 지으며 다짐했다. 이 회사는 크게, 밝게, 영원히 빛나야 한다. 그는 이름 하나도 함부로 짓지 않았다. 이름은 곧 철학이고 철학은 곧 방향이었다. 첫 장사는 쌀이었다. 당시 대구는 경상도 일대의 곡물 집산지였고 쌀은 가장 확실한 상품이었다. 이병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시장으로 나갔다. 농민들과 마주 앉아 쌀의 품질을 확인하고 값을 흥정하고 직접 가마니를 날랐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옷에는 쌀겨가 묻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사장이라고 해서 손을 놀릴 수는 없다. 손을 놀리면 머리도 굳는다. 그러나 단순히 쌀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병철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장사를 했다. 첫째, 품질을 속이지 않았다. 당시 많은 쌀 상인들은 좋은 쌀 위에 나쁜 쌀을 섞어 파는 일이 흔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호했다. 한 번 속이면 평생 신용을 잃는다. 그는 가만히를 열어 보이며 손님에게 직접 확인하게 했다. 둘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납품 날짜를 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다. 셋째, 가격을 정직하게 매겼다.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고 흥정에도 여유를 두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저 젊은 사람, 장사를 너무 바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다. 삼성상회는 믿을만하다. 저 집은 속이지 않는다. 신용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였다. 그리고 신용이 쌓이자 거래처가 늘어났다. 단골이 생겼고 단골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다. 이병철은 매일 저녁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다. 그는 숫자에 강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은 그의 평생 습관이 되었다. 삼성상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1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2년 만에 취급 품목이 확대되었다. 쌀뿐 아니라 건어물, 면화, 과일까지 다루기 시작했다. 이병철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의 구조를 이해하려 했다.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과정에서 돈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는 유통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39년 이병철은 조선양조주식 회사를 인수했다. 술 제조업이었다. 쌀 장사에서 술 제조업으로. 이 전환은 대담한 도약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다. 술 장사는 쌀 장사와 다르다. 자칫 크게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병철은 확신했다. 술은 사람들이 늘 찾는다. 경기가 좋으면 기쁨에 마시고 나쁘면 위로로 마신다. 술은 안정적인 사업이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조선양조는 안정적인 수익을 냈고 삼성의 사업 기반은 더욱 탄탄해졌다. 이병철은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제조업과 유통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물건이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이병철은 직원을 뽑을 때 학벌이나 경력보다 성실함과 정직함을 우선으로 봤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많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드물다. 그는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실수를 하면 꾸짖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성과를 내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보상했다. 그는 또한 직원들과 자주 대화했다. 아침마다 사무실을 돌며 어제 잘 쉬었나? 집안에 어려운 일은 없나? 라고 물었다. 그는 직원의 이름을 다 외웠고 그들의 가족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다. 1940년대 들어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물자 통제가 강화되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감시도 삼엄해졌다. 많은 조선인 사업가들이 사업을 접거나 일본인에게 넘겨야 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다. 그는 일본어에 능숙했고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다. 그는 일본 관리들과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지켜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친일이라 비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견디는 시기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해방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냉철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었다. 일본은 언젠가 진다. 전쟁은 끝난다. 그때를 위해 나는 지금 힘을 비축해야 한다. 이 판단은 훗날 그가 해방 이후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다.
하지만 이병철은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는 해방을 단순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경쟁의 시작이었다. 해방 직후 조선은 혼란에 빠졌다.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공장과 상점이 주인 없이 방치되었고 물가는 폭등했다.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했다. 많은 사업가들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로 본거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대구는 작다. 서울이 중심이다. 중심에 서야 세상을 볼 수 있다. 1947년 삼성은 서울 종로에 본사를 두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했다. 무역업에 뛰어들었고 섬유업도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해방은 기회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평생 후회한다. 이병철은 이 시기에 하나의 철학을 더욱 명확히 했다. 신용은 자본보다 크다.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말라. 이 문장은 그가 평생 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어떤 거래에서든 약속을 지켰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성을 믿었다. 삼성과 거래하면 안심이다. 이 믿음이 곧 삼성의 브랜드가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혼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 이병철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기업이 강해져야 한다. 기업이 강해지려면 사람이 풍요로워져야 한다. 그에게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민족의 미래를 여는 일이었다. 삼성상회는 이제 단순한 상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업이었고 하나의 비전이었고 하나의 신념이었다. 무에서 유를 만든 사나이. 이병철은 이제 더 큰 시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챕터 3. 시련의 강을 건너다 실패는 단련의 과정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졌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이병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삼성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울 종로의 본사는 폭격을 받았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물품들은 불타거나 약탈당했다. 장부는 잿더미가 되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무역선은 침몰했고 공장은 멈춰섰다. 1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야말로 무로 돌아간 것이다. 이병철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했다. 임시 수도가 된 부산은 피난민들로 가득했다. 좁은 판잣집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 한때 대구와 서울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업가 이병철도 이제는 피난민 신세였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다. 어느 날 밤 부산 판잣집에서 이병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는 피난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한숨소리.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끝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절망이 그를 짓눌렀다. 40살의 나이. 젊다고 할 수도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 거리로 나섰다.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끝이다. 움직여야 한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는 부산 거리를 걸으며 기회를 찾았다. 피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했다. 쌀, 소금, 옷감, 연탄. 기본적인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병철은 남은 돈을 모두 끌어모았다. 그리고 설탕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설탕은 귀했고 수요는 많았다. 그는 미군 부대 근처를 돌며 설탕을 구해 시장에 팔았다. 처음에는 직접 리어카를 끌며 배달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이 이제는 리어카를 끄는 행상이 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하던 삼성 이병철 아닌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나? 하지만 이병철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운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 시기를 재출발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설탕 장사로 조금씩 돈이 모이자 그는 곧바로 다음 사업을 구상했다. 1951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그는 삼성물산을 설립했다. 부산 초량동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직원은 5명. 하지만 이병철의 눈빛은 10년 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하던 그때처럼 빛났다. 한번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세우면 된다. 삼성물산은 무역업으로 시작했다. 전쟁 중이었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물자 교역은 절실했다. 이병철은 일본과의 무역에 주목했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특수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고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는 한국의 원자재를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의 공산품을 한국에 수입했다. 하지만 무역은 쉽지 않았다. 자금이 부족했고 신용도 없었다. 이병철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거래처를 찾아다녔다. 과거 와세다 유학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이병철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첫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납품했고 대금도 정확히 치렀다. 두 번째 거래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네 번째. 거래가 반복되면서 신용이 쌓였다. 일본 거래처들은 말했다. 이병철은 믿을만하다. 신용은 다시 한번 이병철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폐허였다. 서울로 돌아온 이병철은 파괴된 도시를 보며 다짐했다. 이제 진짜 재건이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재건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 1953년 그는 제1제당을 설립했다. 설탕 제조 회사였다. 당시 한국은 설탕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병철은 생각했다. 우리가 먹는 설탕을 왜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제1제당은 한국 최초의 설탕 제조 회사였다. 기술도 없고 설비도 부족했지만 이병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에서 기술자를 초빙했고 설비를 들여왔다.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 기술을 배워오게 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설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불량품이 쏟아졌다. 손실이 컸다. 주변에서는 제조업은 무리다, 무역이나 계속하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병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실패다. 그는 매일 공장을 찾아가 직접 생산 과정을 지켜봤다. 기술자들과 밤을 새워 토론했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제1제당은 국산 설탕 제1표 설탕을 출시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드디어 우리 설탕이 나왔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품질도 좋았고 가격도 수입 설탕보다 저렴했다. 제1제당은 성공했고 이병철은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954년 이병철은 제1모직을 설립했다. 직물 제조 회사였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명옷을 입었고 양복감은 수입에 의존했다. 이병철은 생각했다. 옷감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제1모직 역시 쉽지 않았다. 방직 기술은 복잡했고 품질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배웠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운동이라는 것을. 그는 제1제당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기술자를 초빙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품질을 개선해 나갔다. 1년, 2년, 3년.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제1모직도 성공 궤도에 올랐다. 1950년대 후반 삼성은 이제 제당, 모직, 무역을 아우르는 종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이병철은 불과 몇 년 만에 더 큰 기업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지?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저런 기업을 만들었지? 비결은 간단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 이병철은 말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다. 일어서지 않는 것이 끝이다. 그는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사업은 다각화해야 한다.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재당, 모직, 무역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병철은 전쟁이라는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용기, 집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그가 시련의 강을 건너며 얻은 가장 큰 자산이었다. 부산의 판잣집에서 리어카를 끌던 그 사나이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다.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시련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챕터 4. 품질은 생명이다. 이병철의 완벽주의 경영 철학. 1960년대 초 삼성은 이미 재당, 모직, 무역을 아우르는 종합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직원은 수천 명에 달했고 매출도 급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한 성장이었다. 하지만 이병철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제품은 정말 최고인가? 어느 날 이병철은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백화점을 방문했다. 그는 평소에도 자주 현장을 찾았다.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만 받아보는 것을 싫어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그날도 그는 조용히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삼성 제품들을 살폈다. 제일모직에서 생산한 양복감 코너에 섰을 때였다. 한 고객이 삼성 제품을 손으로 만지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제품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병철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직접 그 옷감을 손에 들어봤다. 촉감이 거칠었다. 색상도 고르지 못했다. 옆에 진열된 외국 제품과 비교하니 차이가 확연했다. 이병철은 즉시 제일모직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장과 기술 책임자를 불러 모았다. 이게 무엇인가? 그는 불량품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우리가 이런 것을 팔고 있었습니까? 공장장은 변명했다. 회장님, 그래도 다른 국내 업체들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국내 업체와 비교해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세계와 겨루어야 합니다. 이병철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품질 문제만큼은 달랐다. 품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품질은 우리 회사의 생명입니다. 그는 공장 바닥에 쌓인 불량품들을 직접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찢고 밟고 부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오늘부터 품질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제품이 외국 제품보다 못하면 그것은 시장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병철은 단호했다. 그날 이후 삼성에는 품질 제일주의가 사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병철은 품질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일본에서 품질 관리 전문가를 초빙했고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 선진 기술을 배워오게 했다. 그는 공장을 수시로 찾아가 생산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품질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제1제당의 설탕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소비자가 설탕 봉지 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작은 돌멩이였다. 이병철은 즉시 전량 회수를 지시했다. 당시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 수만 포대에 달했다. 회수 비용만 해도 막대했다. 경영진은 반대했다. 회장님, 한 건의 사고일 뿐입니다. 전량 회수는 과도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호했다.
한 건의 사고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그는 전량 회수를 강행했다. 손실은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소비자들의 신뢰였다. 삼성은 책임지는 회사다. 삼성 제품은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퍼졌고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다. 이병철의 완벽주의는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적용되었다. 서류 하나, 보고서 하나도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오타가 있으면 다시 작성하게 했고 논리가 부족하면 제작성을 요구했다. 대충 하는 습관은 회사를 망칩니다. 작은 것에서 완벽을 추구해야 큰 것에서도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엄격했다. 회의는 정확한 시간에 시작했고 정확한 시간에 끝났다. 늦게 오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한 사람이 늦으면 10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 관리에 철저했고 이것이 조직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는 작업 환경에도 신경 썼다. 공장은 항상 깨끗해야 했다. 지저분한 공장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바닥, 기계, 창문을 살폈다. 먼지가 쌓여 있으면 꾸짖었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O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순히 엄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존중했다. 품질 개선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아낌없이 포상했다. 작은 개선 아이디어라도 채택되면 즉시 시행했고 결과가 좋으면 전사적으로 확대했다. 어느 날 한 현장 직원이 생산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그것을 적용하자 불량률이 크게 감소했다. 이병철은 그 직원을 본사로 불러 직접 표창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삼성의 진짜 주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삼성은 전자산업 진출을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전자공업이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은 전자산업 불모지였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주변에서는 무리한 도전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확신했다. 미래는 전자산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일본의 산요전기와 기술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흑백 텔레비전 생산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문제투성이었다. 고장이 잦았고 품질이 불안정했다. 소비자 불만이 쏟아졌다. 경영진은 고민에 빠졌다. 전자산업은 우리에게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품질을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일본으로 기술자들을 파견했다. 자신도 직접 일본 공장을 방문해 생산 과정을 배웠다. 밤낮 없이 품질 개선에 매달렸다. 불량품은 전량 폐기했다. 손실이 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삼성은 품질이 안정된 흑백 텔레비전을 출시했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삼성 TV는 고장이 안 난다. 삼성 제품은 믿을만하다. 품질에 대한 집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삼성전자는 이후 한국 전자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병철은 자주 말했다. 좋은 제품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품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는 광고나 마케팅보다 제품 자체의 품질이 최고의 홍보 수단이라고 믿었다. 품질이 좋으면 소비자가 알아서 입소문을 냅니다. 품질이 나쁘면 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의 품질 철학은 단순히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최고가 내일의 평범이 됩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이 철학은 삼성을 끊임없이 혁신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병철은 또한 품질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봤다. 우리 제품의 품질이 외국 제품보다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청업체로 남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게 품질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1970년대 삼성의 품질 제일주의는 업계 전체로 확산되었다. 다른 기업들도 삼성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품질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한국 산업계 전체에 퍼졌다. 이병철의 완벽주의가 한국 제조업의 기준을 높인 것이다. 그는 말년까지도 품질에 대한 집념을 놓지 않았다. 내가 죽어도 품질 제일주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삼성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유언 같은 말은 오늘날까지 삼성의 DNA로 남아있다. 품질은 생명이다. 이병철이 평생 외쳤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고 삼성의 정신이었고 대한민국 산업에 나아갈 방향이었다. 챕터 5. 인재와 신뢰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1970년대 초 삼성은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제당, 모직, 전자, 무역, 건설까지 사업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고 직원 수는 수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병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병철은 강단에 섰다. 당시 대기업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 교육에 참석하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신입사원이야말로 삼성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삼성의 가족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직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료이자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삼성이 성장합니다. 이병철의 인재관은 명확했다. 그는 학벌이나 배경보다 성실함과 정직함을 우선으로 봤다. 면접에서 그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실패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을 원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한 번은 한 지원자가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명문대 출신이 아닙니다. 성적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이병철은 그 청년을 채용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삼성의 핵심 임원이 되었다. 이병철은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다. 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사무실을 돌았다. 어제 잘 쉬었습니까? 가족은 건강합니까? 간단한 인사였지만 직원들은 감동했다.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이병철은 직원들의 개인사까지 챙겼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문안을 가거나 치료비를 지원했다. 결혼하는 직원에게는 축의금과 함께 직접 쓴 축하 편지를 보냈다.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 선물을 보냈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인생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는 또한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1960년대 후반 삼성은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일본, 미국, 유럽으로 직원들을 보내 선진 기술과 경영을 배우게 했다. 비용이 막대했지만 이병철은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 직원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병철은 직접 그를 불러 면담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그는 겸손하게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채택해 실행했다. 배움은 나이나 직급과 상관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실수한 직원을 꾸짖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었다. 한 중견 간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패를 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주변에서는 그 간부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다. 그는 그 간부를 불러 물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간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판단착오를 설명했다. 이병철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이번 실패로 당신은 값비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교육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십시오. 그 간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이후 삼성의 핵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인간은 믿음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병철의 지론이었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회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밤을 새워 일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달성했다. 회장님이 우리를 믿으시니 우리도 스스로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 사내에 퍼졌다. 이병철은 또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중요시했다.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승진 기회를 주었다. 삼성에는 능력주의가 자리 잡았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성과만 보지 않았다. 과정도 중요하게 봤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정직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를 낸 직원은 가차없이 징계했다. 신용과 정직은 삼성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1970년대 중반, 삼성은 인재 제일주의를 공식 경영 철학으로 선포했다. 이병철은 전 임직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삼성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도, 설비도, 자본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행복해야 삼성이 성장하고 이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는 직원 복지에도 힘썼다. 사택을 지어 주거 문제를 해결했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했다. 병원을 설립해 직원과 가족의 건강을 돌봤다. 퇴직 후 생활도 보장했다. 직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이병철은 또한 소통을 중요시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만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즉시 검토하고 개선했다.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면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공장 직원이 작업 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회장님, 여름에 공장이 너무 덥습니다. 환풍기를 더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철은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직접 공장 안을 걸으며 더위를 느껴봤다. 이렇게 더운 곳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그는 즉시 냉방시설 설치를 지시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매일 새벽 명상을 했다. 조용히 앉아 하루를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해집니다. 이 습관은 그가 위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게 한 원천이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렸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더는 스스로를 이끌 수 있어야 남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조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독서를 권장했고 자기 개발을 독려했다. 멈추는 순간 퇴보합니다. 배움은 평생 계속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 초 이병철은 삼성인재개발원을 설립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죽어도 삼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봤고 그 미래를 사람에게서 찾았다. 그는 자주 말했다. 기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키우고 사람이 지킵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기업이 됩니다. 이병철에게 경영은 곧 사람 경영이었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도 사람, 미래를 여는 것도 사람이었다. 말년에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삼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함께한 사람들의 공로로 돌렸다. 사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이병철이 평생 실천한 이 철학은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가장 큰 비결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건물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챕터 6. 남긴 유산부보다 더 큰 가르침. 1980년대 중반, 이병철은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임원들과 회의했다. 살아있는 한 멈출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이병철은 서재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중퇴하고 대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섰고 수없는 실패와 도전을 거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자신이 떠난 후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내가 없어도 삼성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니,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 그는 후계자 문제를 고민했다. 아들 이건희가 경영 일선에서 경험을 쌓고 있었지만 이병철은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경영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이건희에게 엄격했다. 특별 대우는 없었다. 오히려 다른 임원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병철은 이건희를 일본, 미국으로 보내 현장 경험을 쌓게 했다. 실패도 경험하게 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병철은 이건희에게 자주 말했다. 기업은 창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우리는 잠시 맡아 운영할 뿐이다. 이 철학은 이건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훗날 이건희가 삼성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1987년 초 이병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병상에서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간호사들은 말렸다. 회장님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쉬는 것은 죽어서 해도 늦지 않다. 어느 날 그는 핵심 임원들을 병실로 불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병철은 침대에 기대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내가 떠나도 삼성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삼성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의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품질 제일주의를 잊지 마십시오. 신용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삼성은 영원합니다. 임원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병철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울지 마십시오. 슬퍼할 시간에 더 좋은 제품 하나 더 만드십시오. 그것이 나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는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사회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병철은 평생 교육, 의료, 문화 분야에 꾸준히 기부했다. 삼성장학재단을 설립해 인재를 키웠고 병원을 세워 국민 건강을 돌봤다. 돈은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돈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1987년 11월 19일 이병철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은 깊은 애도에 잠겼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대통령, 정치인, 기업인뿐 아니라 평범한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도움을 준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한 노인이 조문을 왔다.
삼성 상회 시절 첫 번째 직원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 덕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떠났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이병철의 빈소에는 그가 평생 적어온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 노트에는 그의 경영 철학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신용은 자본보다 크다. 품질은 생명이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기회다.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이건희는 아버지의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병철이 심은 씨앗은 이제 이건희를 통해 더 크게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병철이 남긴 것은 단순히 거대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철학이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철학자였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신용을 쌓았다. 성공하기 전에 먼저 실패를 배웠다.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졌다. 이것이 이병철이라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이 만든 제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1938년 대구의 작은 상점 삼성상회였고 그 중심에는 이병철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단순히 큰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이름보다 내가 남긴 정신이 오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실천한 가치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첫째, 신용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한 번 잃은 신용은 100번 노력해도 되찾기 어렵다.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재도전의 신호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일어서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셋째, 품질과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는 스스로 말한다. 완벽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사람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다. 건물, 설비, 자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믿고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은 사회의 공기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병철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가난에서 시작해 부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했다. 부자가 되었지만 나눔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읽는 사상가였고 미래를 여는 개척자였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자였고 사회를 생각하는 철학자였다. 그의 삶은 한 시대의 기업 역사를 넘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였다. 2025년 오늘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 삼성의 사무실 곳곳에는 그의 어록이 걸려 있다. 신입사원 교육에서는 그의 철학을 배운다. 임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창업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병철은 죽었지만 이병철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가 심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내 이름보다 내가 남긴 정신이 오래가길 바란다. 이병철의 마지막 바람은 이루어졌다. 그의 이름은 잊혀질지 몰라도 그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것이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이병철 회장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신용인재 품질 철학이라는 내 기둥 위에 세워진 결과였다. 그가 남긴 말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업.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